스파르타의 전사들, 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거대한 제국의 대군에 맞서 좁은 골짜기를 지켜내던 300명의 용사들. 우리는 영화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 장엄한 테르모필레 전투를 수없이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화면 속 스파르타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자유와 이성을 수호하는 빛의 영웅으로 묘사됩니다. 이트. 반면 그들을 공격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는 기괴한 장신구를 달고 채찍에 맞으며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어둠의 야만인들처럼 그려집니다. 황금으로 치장한 거대한 가마 위에서 오만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페르시아의 왕은 무자비한 절대악 그 자체로 각인되어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스를 응원하며 페르시아의 패배에 안도하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주 근본적이고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상식처럼 받아들여온 이 역사의 이미지는 과연 진실일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매우 오래되고 뼈아픈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뼈대를 세운 것은 결국 서양의 그리스와 로마였습니다. 권력과 펜을 동시에 쥐었던 그들의 시선으로 쓰인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는 서양 문명을 파괴하려 했던 거대하고 끔찍한 위협, 다시 말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악당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배제하고 역사적 사료와 지정학, 그리고 통계라는 차가운 현실의 렌즈로 그 시대를 다시 들여다보면 교과서의 행간에 숨겨져 있던 전혀 다른 거대한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기원전 5세기 무렵의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문명의 중심이자 유일한 이성의 수호자라 부르던 그리스는 사실 수백 개의 작은 도시국가들로 갈기갈기 찢어진 채 영토와 이권을 두고 매일같이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내전을 벌이던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서방 세계가 짐승 같은 야만인이라 깎아내리던 페르시아. 정확히는 아케메네스 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라는 세 개의 대륙에 걸쳐 거대한 영토를 완성한 진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금했습니다. 동거랑어를 갠들을 대류공했습니다. 이렇게 금했습니다. 이렇게 금했습니다. 이렇게 금했습니다. 놀라운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중 무려 44명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다스리는 영토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인류 문명의 정점이라 불리며 전성기를 맞이한 로마 제국조차 끝내 도달하지 못한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스렸다는 것은 결코 폭력과 숫자의 우위만으로 이룰 수 있는 업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영토만 넓은 호전적인 유목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관료제와 대륙을 횡단하는 거미줄 같은 도로망, 그리고 기축통화로 기능하는 통일된 화폐 시스템을 갖춘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고도로 진보된 거대 국가였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지식의 총량에서 고대 그리스는 감히 페르시아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게 역사의 한쪽 면만을 맹신하며 살아온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서로 다른 대륙을 하나로 연결했던 최초의 초강대국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그 빈자리에 고대 그리스의 낭만적인 신화만을 가득 채워 넣은 것일까요? 페르시아는 서양 중심의 권력과 역사관이 만들어낸 거대한 착시 현상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왜곡된 희생양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잔혹한 폭력과
무차별적인 학살로 세상을 짓밟고 일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핏빛 야만성 속에서 인류가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매우 낯설고 놀라운 통치 철학으로 세상을 굴복시켰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문명의 파괴자이자 악당으로 기억해온 이 제국은 대체 어떻게 그 거대한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수많은 민족과 문화를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와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중동의 잔혹한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어쩌면 칼날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압도적인 무기, 바로 관용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중동의 고대 세계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학살의 무대였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 특히 강력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은 정복한 도시의 주민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거나 잘린 머리로 거대한 산을 쌓아 올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기록했습니다. 공포와 억압, 그리고 철저한 파괴만이 영토를 넓히고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법칙으로 통용되던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패배한 민족은 예외 없이 노예로 끌려가거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져야만 했습니다. 권력은 오직 칼끝에서만 나온다고 믿었던 이 핏빛 세계관 속에서 이란 고원의 메마르고 척박한 남서부 산악지대에서 조용히 힘을 기르던 한 작은 변방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거대한 메디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 보잘것없는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59년 키루스 2세라는 걸출한 젊은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훗날 키루스 대제라 부르게 될 이 인물은 흩어진 페르시아 부족들을 하나로 규합한 뒤 자신들을 지배하던 메디아 제국을 향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메디아를 무너뜨린 그는 이웃한 리디아와 신바빌로니아 제국마저 차례로 집어삼키며 순식간에 중동의 패권자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키루스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넓은 땅을 정복했는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놀라운 성취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던 바빌론을 함락시킬 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빌론의 거대한 성벽은 그 어떤 강력한 군대도 쉽게 넘을 수 없었고, 강제적인 공성전은 엄청난 희생과 기나긴 시간을 요구하는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전의 흔한 폭군들처럼 행동했다면 이른 어떻게든 성을 무너뜨린 뒤 바빌론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무자비한 살육을 자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키루스는 전혀 다른,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칼과 창을 휘두르는 대신 바빌론 내부의 정치적 불만 세력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회유했습니다. 자신을 피해 굶주린 정복자가 아니라 부패하고 억압적인 폭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빌론의 수호신인 마르두크가 직접 선택한 해방자로 포장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치밀한 심리전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바빌론의 시민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스스로 거대한 성문을 활짝 열어 페르시아의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고대 정치학의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고대 정치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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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루스는 무자비한 학살과 파괴가 오히려 영원한 증오를 낳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끊임없이 막대한 국부를 낭비해야 한다는 권력의 역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령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파괴를 최소화함으로써 제국의 유지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고 패배자들을 자연스럽게 제국의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는 천재적인 지정학적 통찰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메말랐던 고원의 작은 부족은 이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영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신을 섬기며 수백 년 동안 서로를 증오해온 수많은 민족들을 어떻게 하나의 국가 안에서 통제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 억누르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키루스 대제는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뒤바꾸어 놓을 매우 중대하고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바빌론을 함락시킨 키루스 대제는 인류의 정치사에 영원히 기록될 하나의 유물을 남깁니다. 오늘날 키루스 원통이라 불리는 진흙 원통에는 그의 통치 철학이圈기 문자로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현대의 일부 언론이나 역사가들은 이것을 두고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 부르며 낭만적으로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지정학과 권력의 관점에서 이 유물을 다시 해독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인권 선언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제국주의적 통치 매뉴얼이자 반란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천재적인 심리 전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국의 통치자가 피지배자의 권리를 문서로 보장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빌론에 억류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해방이었습니다. 당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로 처참하게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키루스는 기적처럼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제국의 막대한 재정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방인의 신을 숭배하는 성전을 짓는데 제국의 금고를 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서가 이방인인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를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 부르며 극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루스는 단순히 자비롭고 도덕적인 성인군자였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은혜를 베푼 것일까요? 역사의 진실은 훨씬 더 차갑고 실용적입니다. 키루스의 관용은 감상적인 온정주의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무력으로 타민족의 신전과 문화를 파괴하고 억압하면 필연적으로 격렬한 분노와 끝없는 반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귀중한 제국의 군대와 막대한 예산을 소모해야만 하죠. 영토가 넓어질수록 억압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키루스는 이 권력의 한계와 악순환의 고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지배 민족들에게 그들의 신을 계속 섬기고 고유한 언어와 풍습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제국이 그들에게 요구한 조건은 단 2가지였습니다. 정해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할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거래는 고대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피지배 민족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결정은 제국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적국이었던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 지중해 연안에 스스로 제국을 방어할 충성스러운 완충지대를 건설하려는 매우 치밀한 지정학적 체스판의 한 수였습니다. 관용이라는 이름의 이 정교한 정치적 무기는 칼과 창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숙하게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 칼고
페르시아는 억압하는 대신 허용함으로써, 무의미하게 파괴하는 대신 유연하게 포용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자신들의 발 아래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더스 강 유역부터 이집트와 유럽의 가장자리에 이르는 그 광활하고 복잡한 영토를 단순히 철학만으로 다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거대한 영토가 내부의 모순으로 붕괴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기민하게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거대한 시스템, 즉 제국의 뼈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철학을 현실의 제도로 완벽하게 구현해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정가가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키루스 대제가 제국의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고 관용이라는 위대한 통치 철학을 세웠다면 그 거대한 영토를 수백 년 동안 지탱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견고한 뼈대를 완성한 인물은 바로 다리우스 1세였습니다. 인더스강의 뜨거운 계곡부터 이집트의 나일강, 그리고 유럽의 마케도니아 변방에 이르기까지 걸어서 횡단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이 아득하게 넓은 제국을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며 다스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있죠. 다리우스 1세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날의 현대 국가들조차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혁신적인 국가 운영 체제를 발명해냈습니다. 그는 제국의 영토를 20개 남짓의 거대한 행정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영토를 이를 사트라피라고 부르며 각 지역에는 사트라프, 즉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이 총독들에게는 지방의 세금을 거두고 행정을 관리하며 심지어 사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자율권이 주어졌습니다.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 언어를 그대로 인정했던 페르시아의 기조에 맞추어 총독들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유연한 통치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랑하는 연방제 국가 시스템과 권력 분산의 원리를 무려 2500년이나 앞서서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이 그토록 야만적이라 조롱했던 제국이 사실은 세계 최초의 연방주의를 발명한 진정한 정치학의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합니다.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쥔 총독이 지방의 세금과 군대를 이용해 중앙정부의 반기를 든다면 제국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조각으로 찢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리우스 1세의 진정한 천재성은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총독들에게 행정권과 사법권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쥐어주면서도 그들이 절대로 왕을 배신할 수 없도록 이중 삼중의 기가 막힌 통제 장치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각 지방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과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관을 총독의 지휘 아래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제국의 수도에 있는 왕에게만 직접 보고하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행정권과 군사권, 그리고 재정권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견제하도록 만든 완벽한 권력 분립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전역에는 이른바 왕의 눈과 귀라고 불리는 비밀 감찰관들이 은밀하게 활동했습니다. 이 고대의 비밀 정보국 요원들은 예고 없이 각 지방에 나타나 총독들의 부정부패와 반역의 기밀을 샅샅이 조사하여 다리우스 1세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지방 총독들은 언제 어디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 모르는 왕의 눈과 귀 때문에 반란은커녕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관료제,
철저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 그리고 은밀하고 강력한 정보망. 다리우스 1세가 완성한 이 거대하고 정밀한 기계 장치 덕분에 제가티도 이 정밀한 기계 장치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뒤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내부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의 형태를 넘어 고대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최초의 제국주의적 운영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장치라 하더라도 이렇게 취했들이 각 부품들을 하나로 촘촘하게 연결해줄 수단이 없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거대한 제국이라는 유기체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뇌의 명령을 손끝과 발끝까지 순식간에 전달해줄 굵고 튼튼한 핏줄이 필요했습니다. 제국의 심장에서 변방 끝까지 권력의 피를 돌게 할 그 거대한 맥박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국의 심장인 수사에서 출발하여 소아시아의 서쪽 끝 사르디스에 이르는 길. 다리우스 1세는 이 거대한 제국의 신경망을 하나로 묶기 위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장 2500km에 달하는 전설적인 왕의 길입니다. 이 길은 단순히 흙을 다져 만든 좁은 산길이나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며 닦인 오솔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차와 전차가 전속력으로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하게 포장되었고, 곳곳에 튼튼한 요새와 경비병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상인들과 여행자들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야만적인 약탈과 강도질이 일상이었던 고대 세계에서 왕의 길은 그 자체로 문명의 승리이자 제국의 막강한 치안 능력을 과시하는 거대한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치안 유지나 교역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핏줄이자 정보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고대의 초고속 통신망이었습니다. 왕의 길을 따라 약 20에서 30km 간격으로 100여란 개의 역참이 촘촘하게 세워졌습니다. 각 역참에는 언제나 가장 튼튼하고 빠른 말과 피로를 모르는 정예 기수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국의 서쪽 끝 변방에서 반란의 조짐이 보이거나 중요한 군사 정보가 발생하면 첫 번째 기수가 전속력으로 달려 다음 역참에 문서를 전달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다음 기수가 새말을 타고 다시 달리는 릴레이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단이 걸어서 석 달 가까이 걸리더니 까마득하고 험난한 거리를 페르시아 왕의 전령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단 일주일 만에 주파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숨막히는 속도를 목격하고는 눈도, 비도, 더위도, 어둠도 그들의 정해진 비행을 막지 못한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헤로도투스가 남긴 이 문구는 오늘날 미국 우체국의 비공식적인 슬로건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자랑이었던 조랑말 우편 배달 시스템인 포니 익스프레스는 실상 페르시아가 230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구축해 두었던 국가 통신망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거대한 혈관을 뚫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튼튼한 혈관 속을 힘차게 흐를 붉은 피가 필요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제국 전체의 경제를 하나로 묶어줄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국제 기축 통화이자 표준 금화인 다리개 발행이었습니다. 이전 시대의 상인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은덩어리의 무게를 저울에 일일이 달아보고
그 순도를 의심하며 피 말리는 흥정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리우스 왕의 모습이 정교하게 새겨진 순도 높은 다리끄머 하나면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든 인도의 인더스강에서든 완벽하게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고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진귀한 향신료와 이집트의 풍부한 곡물, 그리고 메디아의 훌륭한 군마가 왕의 길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했고, 다릭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안전하게 거래되었습니다. 무력과 군대가 제국의 외형을 넓혔다면, 다릭 금화와 왕의 길은 수많은 이민족들의 삶을 지배하며 그들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로 완벽하게 통합해냈습니다. 기원전 5세기의 페르시아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부, 바빌론의 축적된 지식, 인도의 무한한 자원이 모두 그들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눈부신 경제적 번영, 치밀하고 빈틈없는 관료제까지 그들은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가졌고 이 거대한 제국이라는 기계장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가장 기이하고 거대한 미스터리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토록 완벽하고 풍요로웠던 거대한 초강대국은 도대체 왜 자신들의 영토에 비하면 지도상의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던 발칸반도의 척박한 도시 국가들, 즉 그리스와의 길고 끔찍한 전쟁이라는 치명적인 도박판에 스스로 뛰어든 것일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서양 중심의 역사관은 언제나 매우 극적이고 단순한 선악 구도를 좋아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빛의 진영과 전제주의적인 어둠의 제국이라는 이분법적인 틀 속에서 말입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한 이유에 대해서도 흔히들 탐욕에 눈이 먼 거대한 폭군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를 짓밟기 위해 무자비하게 군대를 몰고 계승률을 복구내고 온 것이라 묘사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의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에서 이유 없는 탐욕만으로 수만 명의 군대와 막대한 예산을 동원하는 미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가 지중해 너머의 작고 가난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게 분노의 칼을 빼든 진짜 이유는 그들이 미치광이 폭군이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 안보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기원전 5세기 초, 오늘날의 튀르키예 서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 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으나 오랫동안 자치권을 누려온 그리스계 식민 도시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앙정부인 페르시아를 상대로 대규모 무장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기까지는 거대한 제국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변방의 소요 사태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바다 건너 아테네가 이 반란군에게 군함과 막대한 전쟁 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테네가 지원한 반란군은 페르시아 서부의 핵심 도시 중 하나였던 사르디스까지 쳐들어가 신전을 불태우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통치하는 영토에서 일어난 반란에, 통치하는 영토에서 일어난 반란에, 바다 건너 이름조차 생소한 변방의 작은 도시국가가 개입하여 제국의 핵심 영토를 불태웠습니다. 탄공령 용총시는 궤도를 2000 개들이이에 현대의 국제법과 지정학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심각한 국가 테러 지원 행위입니다. 만약 오늘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영토에서 일어난 무장 반란에 어느 작은 나라가 무기를 지원하고 주요 도시를 불태웠다면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다리우스 1세의 그리스 원정은 맹목적인 영토 정복의 야욕이 아니라 비제라피 이른 영토, 기상 정복의 상캉스리토, 상탕스리토, 게스를 이톤도, 강에리, 테러 지원국인 아테네에 대한 정당한 징벌이자 무너진 제국의 법과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잡기 위한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국지전이었습니다. 물론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영화로도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뼈아픈 패배를 겪은 것은 변함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양의 수많은 역사가들은 이 전투들을 마치 세계의 운명을 가른 최후의 결전처럼 거창하고 낭만적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이 전투에서 패배하여 제국 전체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통계와 교차 검증된 기록이 증명하는 실제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입장에서 그리스 원정의 실패는 그저 서쪽 끝 변방에서 벌어진 국경 분쟁에서의 쓰라린 타격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제국의 심장부는 이 단기적인 군사적 패배로 인해 조금의 흔들림도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는 그리스 원정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2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유지하며 고대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굳건히 군림했습니다. 심지어 훗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참혹한 내전으로 서로를 잔인하게 죽일 때 페르시아는 막대한 다리 금화로 두 세력을 배후에서 교묘하게 조종하며 그리스 세계를 완전히 농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닌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스스로 이성적이라 자부하던 그리스인들을 완벽하게 무릎 꿇린 것입니다. 결국 페르시아 제국을 몰락시킨 것은 바다 건너 그리스의 뛰어난 전술이나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위대한 제국들이 그러했듯 거대한 덩치와 무한한 풍요로움은 그 자체로 축복인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대, 재문, 무한한 덩, 이렇게, 공장, 그정, 금온, 이렇게, 공장, 이렇게. 아무리 두꺼운 요새의 성벽도 안에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막을 도리가 없는 법입니다. 외부의 공격에는 그토록 끄떡없었던 이 거대한 기계장치는 놀랍게도 가장 깊숙한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자라나는 부패라는 암세포에 의해 조용하고 끔찍하게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대한 제국은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바다 건너 그리스 세계를 돈으로 조종하며 고대 세계의 꼭대기에서 무한한 번영을 누리던 페르시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잔인한 법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외부의 강력한 적이 사라지고 막대한 부가 중심에 쌓이기 시작하면 권력을 향한 칼끝은 필연적으로 내부를 향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초강대국을 무너뜨린 것은 마라톤 전투나 살라미스 해전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을 그토록 강대하게 만들었던 가장 빛나는 성취. 광활한 영토와 정교한 관료제의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부작용이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가 발명했던 사트라프, 즉 지방 총독 시스템은 중앙의 왕이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군사력으로 철저히 통제할 때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히루스 대제나 다리우스 1세 같은 위대한 영웅들의 자리는 점차 궁전의 화려한 온실 속에서 자라난 나약하고 탐욕스러운 후계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중앙 권력의 그립이 헐거워지자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지방의 총독들은 제국의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총독들은 중앙으로 보내야 할 막대한 세금을 중간에서 빼돌려 자신의 지하 금고를 채웠고, 그 부를 바탕으로 중앙군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대한 사병 집단을 길러냈습니다. 심지어 이웃한 다른 총독의 영토와 이권을 빼앗기 위해 사사로운 내전까지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제국의 전역을 누비며 반역의 씨앗을 감시하던 정보기관인 왕의 눈과 귀조차 썩은 돈에 매수되어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권력을 분산시켜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려 했던 천재적인 제도는 이제 수십 명의 탐욕스러운 작은 왕들을 만들어내어 제국을 안에서부터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대한 독버섯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지방이 썩어 들어가는 동안 제국의 심장부인 페르세폴리스의 왕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황금으로 칠해진 화려한 궁전의 깊은 곳에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끔찍하고 기괴한 피해 파티가 밤낮 없이 벌어졌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분열된 제국을 하나로 모아야 할 왕실은 잦은 암살과 독살, 그리고 환관들의 치열한 권력 암투로 붉게 얼룩졌습니다. 형제가 왕위를 노리는 형제를 죽이고, 신하가 왕의 침실에 숨어들어 목에 칼을 들이대는 핏빛 비극이 일상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제국의 마지막 왕이라 불리는 다리우스 3세가 권좌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역시 이 혼란스러운 궁중 암투와 음모가 낳은 비극적 결과물에 불과했습니다. 왕실의 고귀한 피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칼날에 의해 무의미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강대국이 무너지는 가장 전형적이고도 절망적인 공식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뼈아픈 진실 중 하나는 진정한 권력의 붕괴는 결코 외부의 거대한 충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언제나 성벽 안에 있습니다. 이렇듯 내부의 부정부패가 뼈대를 조용히 갉아먹고 권력자들의 끝없는 탐욕이 국가의 혈관을 스스로 끊어버릴 때 거대한 제국은 그저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을 거머쥔 웅장하고 압도적인 초강대국이었지만 그 속은 이미 작은 바람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만큼 처참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가 내부의 녹과 부식으로 인해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키며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바다 건너 저 멀리 마케도니아의 척박한 산악지대에서 인류 역사를 뒤바꿀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적 천재성과 광기에 가까운 정복욕으로 똘똘 뭉친 한 젊은이가 동방에 썩어가는 늙은 제국을 향해 서늘한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좁은 해협을 건너온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는 거침없이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대한 정복 전쟁의 서막이라 부르는 이 역사적인 순간은 사실 지정학의 냉혹한 관점에서 보자면 속이 텅 빈 거인의 급소를 향해 날아간 치명적이고도 정확한 일격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대군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이가 6m에 달하는 길고 무거운 창을 들고 거대한 고슴도치처럼 밀집하여 전진하는 무적의 보병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알렉산드로스 본인이 직접 이끄는 정예 기병대의 맹렬한 돌격 전술은 고대 전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반면 다리우스 3세가 이끌던 페르시아의 대군은 겉보기에는 지평선을 가릴 만큼 거대하고 위협적이었지만 실상은 억지로 끌려온 여러 민족의 혼성 부대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제국의 전성기 시절 보여주었던 끈끈한 결속력과 충성심은
이미 썩어빠진 총독들의 탐욕과 내부 분열 속에서 산산조각이 난 지 오래였습니다. 서양의 역사학자들은 종종 이 전쟁을 두고 소수의 문명 세계가 다수의 야만 제국을 무찌른 기적적인 영웅담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장의 이면에서 작동하던 진실은 달랐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그토록 빠른 속도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천재적인 전술가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걷어찬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문은 이미 안에서부터 경첩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방의 막강한 총독들은 목숨을 걸고 제국을 지키기보다는 서둘러 알렉산드로스에게 항복하며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유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왕을 지켜야 할 측근들조차 배신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수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는 붕괴되는 군대를 버려두고 2번이나 전장에서 도망쳐야 했고, 결국 자신이 믿었던 부하의 칼에 찔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리우스 3세의 죽음과 함께 한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호령하던 영광스러운 아케메네스 왕조의 방어선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30년, 마침내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제국의 심장이자 지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스러운 수도 페르세폴리스에 입성합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빛나던 거대한 궁전들,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인류 문명의 막대한 지식과 부가 잠들어 있던 그곳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승리에 도취된 마케도니아 군대의 횃불은 궁전의 거대한 삼나무 기둥으로 옮겨 붙었고, 토, 겐주담이다. 궁전에 겐주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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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밤낮을 태운 맹렬한 불길은 페르시아 제국의 200년 역사를 검은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페르세폴리스의 화재는 단순한 건축물의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던 초강대국의 물리적 죽음을 알리는 거대한 장례식의 불꽃이었습니다. 수많은 페르시아인들은 불타오르는 제국의 심장부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고, 무자비한 이방인 정복자에게 짓밟힌 자신들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걷히고 폐허가 된 제국의 옥좌 위에 마침내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이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서양의 정복자가 동양의 제국을 완벽하게 굴복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여신은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가장 기이하고 역설적인 각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의 잿더미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서서히 막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파괴한 절대적인 승리자가 멸망시켜버린 패배자의 그림자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의 불길이 꺼지고 알렉산드로스는 마침내 세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장군들과 그리스의 병사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패배한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의 옷을 입고 그리스의 언어를 쓰며 이성적인 서양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패배자에게 승리자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고대 전쟁의 당연한 법칙이자 승리자의 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복자 알렉산드로스의 뇌리에는 전혀 다른 냉혹한 권력의 계산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적 천재였지만 동시에 권력과 통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독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밀집 보병진과 기병대는 전장에서 적을 휩쓸어버릴 수는 있어도 아프리카의 나일강부터 아시아의 인더스강에 이르는 이 까마득한 대륙에서 매일같이 세금을 걷고
치안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도시국가로 쪼개져 정치적 다툼만을 반복하던 그리스 세계의 빈약한 행정 시스템으로는 이 거대한 제국을 단 하루도 온전히 경영할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무너진 궁전의 잿더미 속에서 진정으로 발견한 전리품은 황금이나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키루스 대제와 다리우스 1세가 수백 년에 걸쳐 완성해 놓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완벽한 초강대국의 통치 시스템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긍지에 찬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서양의 정복자는 어느 날부터 마케도니아의 붉은 망토를 벗어던지고 페르시아 왕실의 화려한 자줏빛 예복과 바지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왕의 머리에는 마케도니아의 투구가 아니라 페르시아 군주의 상징인 하얀 띠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는 페르시아 특유의 궁중 의례를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마케도니아 장군들에게까지 강제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신처럼 대하며 바닥에 엎드리는 이 낯선 동양의 의식은 동양, 의식은 스스로 자유로운 시민이라 여겼던 그리스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굴욕이자 공포였습니다. 막사에서는 알렉산드로스가 권력에 취해 미쳐버렸다는 수군거림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해가는 오히려 알렉산드로스는 기존의 페르시아 지방 총독들을 처형하지 않고 그들의 막강한 권력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귀족 기병들을 자신의 정예 부대로 편입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 기이한 동화 정책의 절정은 기원전 324년 수사라는 도시에서 열린 거대한 합동 결혼식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본인이 다리우스 3세의 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핵심 장군들과 1만 명에 달하는 마케도니아 병사들을 페르시아 귀족 여성들과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사랑이나 단순한 화합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양과 서양의 피를 강제로 섞어 거대한 제국을 영원히 통치할 완전히 새로운 혼혈 지배 계급을 창출하려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치밀한 지정학적 유전자 조작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 교과서는 알렉산드로스가 서양의 우수한 문화를 동방에 널리 전파했다고 가르치지만 이처 권력과 제도의 실체라는 렌즈로 들여다본 역사의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라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문명의 시스템이 알렉산드로스라는 젊은 정복자를 통째로 집어삼켜 버린 것입니다. 그는 서방의 왕으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종국에는 스스로 동방의 군주, 즉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중왕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국의 영토를 짓밟았던 날카로운 마케도니아의 칼날은 역설적이게도 제국의 완벽한 제도와 깊은 문화의 그림자 아래서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페르시아의 모든 것을 흡수하며 진정한 세계의 지배자로 거듭나려던 찰나 알렉산드로스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허무하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구심점을 잃은 거대한 제국은 그의 장군들에 의해 다시 여러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며 처절한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물리적인 제국의 영토는 이렇게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매료되었고 그가 목숨을 걸고 서방의 핏줄에 이식하고자 했던 페르시아의 은밀한 유전자 코드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바다를 건너 훗날 세상을 지배할 서쪽의 완전히 새로운 제국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화려했던 영광이 산산조각 나고 수백 년의 기나긴 시간이 흐른 뒤 지중해의 패권은 이제 로마라는 새로운 거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서양의 역사가들은 로마가 법과 촘촘한 도로망,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통해 인류 역사상 진정한 의미의 세계 제국을 건설했다고 찬양해 왔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서양 문명의 위대함과 실용성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하고도 자랑스러운 격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로마의 성취를 한 꺼풀만 조심스럽게 벗겨보면 우리는 그 제국의 뼈대 가장 깊숙한 곳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오래된 동방의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가 그토록 자랑했던 광활한 가도망과 그 위를 질주하던 효율적인 우편 시스템은 사실 다리우스 1세가 2500km에 걸쳐 완성했던 페르시아 왕의 길에 완벽한 복사판에 불과했습니다. 피지배 민족의 고유한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의 엘리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여 제국의 든든한 방어막으로 삼았던 로마의 유연하고도 실용적인 통치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키루스 대제가 바빌론에 억류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며 보여주었던 관용의 지정학적 전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가 광활한 영토를 여러 개의 속주로 나누고 그곳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총독을 파견해 통치하던 방식조차도 이미 페르시아가 수백 년 전에 완성했던 사트라프 제도를 그대로 서쪽 지중해로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 세계의 뼈대가 오직 고대 그리스의 이성적인 민주주의와 로마의 엄격한 법치주의에서만 비롯되었다고 무비판적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하나의 거대한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시적인 국가 운영 체제는 서양보다 무려 500년이나 앞서 페르시아인들이 이란 고원의 거친 바람 속에서 인류 최초로 설계해낸 발명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는 거대한 현상, 즉 국경을 넘어 자본과 정보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조차도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확히 맞닿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기원전 5세기 다릭 금화라는 강력한 기축 통화를 매개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가장자리를 하나로 묶어냈던 페르시아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입니다. 서방 세계가 짐승 같은 야만인이라 조롱하며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제국이 사실은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성취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침묵의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제국의 유산은 2500년이 지난 지금의 현대 지정학적 무대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페르시아의 직접적인 후예인 이란은 서방 세계의 혹독한 경제 제재와 숨막히는 지정학적 포위망 속에서도 중동의 강력한 패권국으로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끈질긴 생명력과 서구 열강을 향한 절대 굽히지 않는 자존심의 이면에는 자신들이 서양보다 훨씬 먼저 세대륙을 지배했고 진짜 초강대국을 경영해 보았다는 뼛속 깊은 제국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단기적인 패배나 경제적 고립에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피 속에는 이란 고원이 언제든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하고도 오만한 지정학적 유전자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세계는 다시 한번 거대한 분열과 맹렬한 충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절대적인 초강대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체제의 질서가 흔들리고 동양과 서양,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이 저마다의 생존과 권력을 위해 치열하게 격돌하는 다극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무자비한 경쟁 속에서 무력으로 상대를 철저히 굴복시킬 것인가,
아니면 관용과 포용이라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다름을 흡수하여 더 거대한 연대를 만들어낼 것인가? 모든 현대 국가들이 직면한 이 치명적인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우 근본적이고 무거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서양의 승리자들이 써내려간 편협하고 오만한 역사의 환상 속에서 맹목적으로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인류에게 남긴 그 거대하고 차가운 권력의 매뉴얼, 즉 왕의 길 위를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